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제사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희야, 올해도 고생 좀 해줘. 남편의 한마디에 또 시작되는 지옥 같은 하루들. 간이 세다 예전만 못하네. 온종일 준비해도 돌아오는 건 불평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폭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미쳤나? 며느리가 제사를 안 한다고? 이혼하자! 온 가족이 등을 돌렸습니다. 친정어머니마저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54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거든요. 과연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또 다른 제사의 계절.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54살이죠.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매년 이맘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추석이 다가오고 그 후로는 연달아 제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아버님 기일, 시할아버님 기일, 큰집 작은 집 차례까지. 정말 끝이 없어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째 변하지 않은 제 아침 시간이에요. 조용한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가족들 깨우기 전까지가 제가 가진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달력을 봤어요. 이번 달에만 제사가 3번이나 있네요. 다음 주에는 시아버님 3주기, 그 다음 주에는 시할아버님 기일, 월말에는 작은 집 제사까지.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님이 계셔서 함께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어 재료들을 확인해 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장을 봐야겠어요. 전 재료, 나물들, 고기, 생선.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 이번에도 최소 30만 원은 들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밥 됐어? 남편 민수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세수도 안 하고 나와서 밥상에 앉았어요. 이번 주 아버지 제사지? 네, 일요일이에요. 올해도 고생 좀 해줘. 3주기니까 형님들이 더 까다로울 거야. 고생 좀 해달라니요. 마치 제가 취미로 하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남편이 야속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이런 말에 익숙해진 저는 그냥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남편은 아침을 후다닥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식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24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시어머님께서 제사 지내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죠. 정희야, 우리 집안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긴단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해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신다. 네, 어머님. 그때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접고 전업주부가 된 제게 제사 준비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어요. 첫 번째 제사 때가 생각났어요. 너무 긴장해서 전을 태우기도 하고 나물간을 잘못 맞춰서 시어머님께 혼나기도 했죠. 그래도 그때는 시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시어머님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10년째, 20년째. 어느새 제사 준비는 완전히 제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시댁 식구들도 정희가 워낙 잘하니까 라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예전에는 하얗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항상 짧게 깎여 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들이 있어요. 30년간 수없이 많은 음식을 만들어 온 손이죠.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마트에 가는 길에 예전 동네 친구 수경이를 만났습니다. 어머, 정이야. 오랜만이다. 수경아, 안녕. 수경이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주부예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그렇게 지내지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이번 주 제사 때문에 정신없어. 수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그래. 정말 이맘때만 되면 스트레스야. 근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네. 맞아,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이런 거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다른 집도 이럴까? 며느리 혼자서 모든 제사 준비를 도맡아 하는 게 당연한 걸까?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카트에 갈비, 전 재료, 각종 나물들을 담으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번에도 3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시어머님이 안 계셔서 외로운 마음 때문인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결혼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대학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쓰고 친구들과 문학 토론을 하며 밤을 새우던 그 시절.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결혼과 함께 그 꿈은 접어야 했죠. 그때 내가 쓴 시가 뭐였더라.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대학 시절 제가 가장 아꼈던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꿈을 품고 살아가는 스물의 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시의 끝부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오늘 장 봤어? 네, 제사에 쓸 재료들 다 샀어요. 그래. 고생했어. 이번 주말에는 형님들이 다 오실 테니까 준비 잘해야겠어.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고생했다는 말은 해주지만 정작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요. 저녁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참. 큰형님이 전화하셨는데 이번 제사에는 친척들도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 음식 좀 푸짐하게 준비해야겠어. 친척들까지 온다고요? 그럼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거네요. 몇 분이나 오실 예정이에요?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20명이요. 평소 10명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사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갑자기 인원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예전에는 가을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가을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내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물 다듬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제사 준비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고개를 저었어요. 시집 와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불평할 수는 없쇼. 눈을 감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제사도 잘 준비해보자. 시댁 식구들이 만족해 하신 모습을 보면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나의 제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빨대. 시아버님 3주기를 일주일 앞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또 제사구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매년 이맘때면 저 혼자 북새통이 되곤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들을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준비할 음식 리스트를 그려봤어요. 전, 나물, 탕, 찜, 최소 15가지는 해야 할 텐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큰댁 형님이었어요. 이런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아, 정희야, 미안해. 일찍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형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급했어요.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아버님 제사 말인데 올해는 좀 더 정성껏 해줘야겠어. 작년에 음식이 좀 그랬잖아. 작년 제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로 38도 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제사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음식이 좀 그랬다니요. 그리고 말이야, 아버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갈비찜도 꼭 해줘. 형님도 그러는데 올해는 특히 삼죽이니까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갈비찜까지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거든요. 갈비를 삶고 양념을 재고 다시 쪄야 하는. 알겠습니다. 형님 갈비찜도 준비할게요. 고마워, 정희야. 역시 우리 정희가 최고야. 아, 그리고 깍두기도 새로 담가줘. 지난번 것은 좀 짰거든.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이미 할 일이 산더미인데 갈비찜까지. 손목이 벌써 아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살며시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뭔데 아직 일찍잖아. 형님이 전화했는데 갈비찜도 해달라고 하네요. 깍두기도 새로 담그라고 하고. 남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해야지. 삼죽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라니요. 저 혼자 하는 건 당연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건가요? 여보, 혹시 이번엔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야,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너는 집에 있잖아. 그런 건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고. 남편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아버님 영정사진이 보였어요. 자상하셨던 분이라 생전에. 정희야,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장 보러 가는 길에 마트 카트를 끌면서 생각해 봤어요. 30년 전 첫 제사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님이 계셔서 옆에서 도와주셨거든요. 정희야, 이렇게 하는 거란다. 저는 기름을 많이 두르면 안 돼. 네, 어머님. 그때는 배우는 마음으로 즐겁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갈비 3kg를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계산해봤어요. 갈비찜용 갈비, 나물, 전재료, 깍두기용 무 등 15가지. 이번에도 40만 원은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깍두기부터 담그기 시작했어요. 물을 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그게 무 때문인지 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에는 갈비 삶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끓는 물에 넣어 삶아내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를 보면서 또 한숨이 나왔어요. 30년째 똑같네. 저녁 준비까지 하고 나니 어깨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기대어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뭐야? 벌써 피곤해? 아직 제사까지 3일 남았는데. 갈비찜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들어. 나는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해 못할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물 다듬기부터 시작했어요.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각각 다른 양념과 조리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죠. 점심때쯤 되니 허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나물 다듬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형님들은 제사 당일에만 오셔서 음식 평가나 하시고, 시누이들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만 하고, 제사 이틀 전 둘째 형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정희야, 이번에 제사상 좀 크게 차려야겠어. 3죽이니까 말이야. 네, 형님.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북어국도 끓여줘. 작년에 없어서 아쉬웠거든. 북어국까지요. 이미 준비할 음식이 20가지가 넘는데 또 추가라니요. 제사 하루 전 저는 밤 12시까지 전을 부쳤어요. 동태전, 두부전, 애호박전까지. 기름 냄새로 온 집안이 자욱했습니다. 손목은 저리고 다리는 퉁퉁 부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벽 2시까지 갈비찜 양념을 재우고 북어국 준비까지 마치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갈비찜을 찌고 북어국을 끓이고 나물들을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제사상을 살펴보셨어요. 이번에는 갈비찜도 있네. 그런데 좀 짜 보이는데. 아직 드셔보지도 않으셨는데 짜 보인다니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맛보시고 간이 센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둘째 형님도 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북어국 색깔이 좀 연한 것 같은데. 형님은 갈비찜을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간이 좀 세네. 아버님이 싱겁게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작년에는 싱겁고 올해는 또 짜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저 혼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시숙모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갈비찜 맛이 안 나네. 그때가 진짜 맛있었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예전만 못하다, 간이 세다, 색깔이 연하다. 이런 말들이 제 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30년 전 신혼 때의 저는 분명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를 쓰고 책을 읽고 꿈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설거지를 다 마치고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어진 손톱, 상처투성이 손가락들. 이 손들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다음 제사에서는 분명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폭발하는 30년. 시아버님 3주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피로가 가시지 않아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큰댁 형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다음 달 어머님 일주기 준비회의를 해야겠어. 이번 주말에 다들 모이자. 시어머님 일주기라니 벌써 그런 시기가 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제사니까 더 신경 써야 해. 일주기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시아버님 제사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벌써 다음 제사 얘기라니요. 주말이 되어 시댁에 모였습니다. 아주버님, 둘째 형님, 남편,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거실에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일주기니까 이번에는 정말 정성껏 해야 한다. 친척들도 많이 오실 테고. 맞아요. 아버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상을 차려야죠. 형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희가 이번에도 준비하겠죠? 정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저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둘째 형님도 한마디 보태셨어요. 정희가 해야지. 그동안 어머니 음식 맛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정희잖아. 시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듯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몇 명이 올지, 상차림은 어떻게 할지. 모든 이야기가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대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희야, 어떻게 생각해? 준비할 수 있겠어? 아주버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희야? 형님이 다시 불렀어요.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올해부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주버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제사 준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쳤나? 며느리가 제사를 안 한다고? 둘째 형님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희야, 농담이지? 형님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농담 아닙니다. 30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이제 그만하겠어요. 30년 동안 혼자 했다고? 우리가 언제 혼자 하라고 했나? 아주버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장 보는 것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제가 다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제사 당일에만 와서 음식 평가나 하셨죠? 제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가슴 속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그동안 우리가 고맙다고 안 했나? 시댁에서 밥 먹고 사는 주제? 밥 먹고 산다고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밥 먹고 산다고요? 저도 이 집안의 가족인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너는 시집 온 사람이잖아. 시댁이 일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게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그 마디들은 왜 안 해요?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통이잖아. 우리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겠다는 거야? 둘째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전통이요. 전통이라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게 진짜 전통 아닌가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무슨 전통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체면이요? 30년 동안 제 체면은 생각해 보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간이 세다. 예전만 못하다 소리 들을 때 제 기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우리가 고마워하지 않았나? 형님이 달래듯 말했어요. 고마워했다고요? 언제요? 저 혼자 새벽 3시부터 준비해서 온종일 일해도 이것 좀 더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시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못하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고 몸도 힘들어요. 아주버님이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해? 우리가 해. 왜 안 되나요? 아들들도 있고 다른 며느리들도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말도 안 돼. 남자가 부엌 일을 어떻게 해? 요즘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해요. 왜 안 되나요? 그때 남편이 정말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야, 너 정말 미쳤구나. 이혼까지 생각해봐야겠어.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든지요. 하지만 제 살은 안 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어디가? 집에 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야, 회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으며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했는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 형님, 둘째 형님. 모두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녁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형님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동네 망신이야, 망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시댁 어른들한테 내들고 전통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니라 불공평한 걸 말한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너 먹고 살게 해준 게 누군데? 또 그 말이네요. 제가 이 집안에 기여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먹여 살려주기만 한 것처럼 말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댁 일 도맡아 하고 아이들 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라고 하네요. 제 모든 희생과 노력이 당연한 거라고. 그날 밤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리고 자더라고요. 다음 날 친정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정희야, 무슨 일이야? 저는 어머니께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거절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이고, 정희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어머니, 시집살이가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어머니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외로웠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그래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지. 어쩌니 정말.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에서 저 혼자인 것 같았어요. 남편도 시댁도 친정어머니까지도 모두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 영미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과 달리 영미는 조용한 성격이라 평소에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언니, 안녕하세요. 영미야, 어쩐 일이야? 그냥 언니 얘기 들으러 왔어요. 영미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혹시 정말 힘드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응. 저도 사실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언니 혼자 너무 많이 하신다고. 영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화나셨겠지만 저는 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며느리만 모든 걸 해야 하는지. 영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늦게 결혼했어요. 다른 시누이들과 달리 시집살이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번 제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미야. 아니에요. 저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반대할 텐데. 괜찮아요. 저는 언니 편이에요. 영미와 헤어지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았어요.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당당해 보였습니다. 김정희, 이제 시작이야.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건 이제 그만. 앞으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며 살겠다고.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본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진우이의 변화. 제사를 안 한다고 한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인사 한마디 없이 회사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저를 못 본 척했죠.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살거면 정말 이혼하자. 어젯밤에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에서 나가서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핸드폰도 계속 울렸습니다. 큰댁 형님, 둘째 형님, 시숙모들. 모두 저를 설득하려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미만은 달랐어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언니, 오늘 하루는 어떠세요? 힘내세요. 그런 짧은 메시지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영미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드세요. 뭐야, 이게? 인삼차예요.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영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다들 화가 많이 나셨어. 특히 큰형님은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나 봐. 그럴만해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영미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저도 이번 일로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 우리 집안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지. 영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느끼게 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만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맞아.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면 전통이라고 하잖아. 그런 전통이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어요. 영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누군가가 제 편에 서서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언니, 그런데 정말 제사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이번만큼은 확실히 하고 싶어. 그럼 저도 함께 할게요. 영미야. 아니에요. 저도 이 집안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영미의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영미까지 저 때문에 시댁에서 미움받게 될까 봐서요. 괜찮을까? 다른 분들이 너까지 미워하게 될 텐데. 괜찮아요. 저는 언니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때 영미가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언니, 이거 보세요. 뭐야? 제가 정리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언니가 혼자 한 일들 말이에요. 노트를 펼쳐보니 깜짝 놀랐어요. 영미가 정말 세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시아버님 기일 음식 15가지 준비, 3일간 요리. 시할아버님 기일 음식 12가지 준비, 2일간 요리. 명절 차례 음식 20가지 이상, 일주일간 요리. 그 외에도 평소 시댁 대소사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언니가 1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계산해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더 실감이 나네. 그러게요. 이 정도면 정말 전문 요리사 수준이에요. 영미와 함께 그 노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언니,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고마워, 영미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누구 왔어?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영미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미야,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혹시 정희 때문에 온 거야? 영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미야, 너마저 그러면 안 되지. 정희가 잘못한 건데. 아주버님, 저는 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너도 미쳤나? 시댁이라는 게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잖아. 그렇다면 왜 며느리만 해야 하나요? 아들들은 왜 안 하죠? 영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평소 조용한 영미답지 않게 당당했습니다. 남자가 부엌일을 어떻게 해? 요즘에는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해요. 제 남편도 집에서 요리 자주 하거든요. 그건 다른 거고. 뭐가 다른가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정해지는 건가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영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줄 몰랐나 봐요. 영미야,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 형부, 전통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전통은 지키되 불합리한 건 바꿔야죠. 영미의 말이 정말 시원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영미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이번 어머니, 제사는 정희가 해야 해. 일주기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저희가 함께 하죠. 뭐, 언니 혼자 하지 말고 저도 함께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 둘이 뭘 할 수 있다고?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요리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는데요. 영미는 정말 의연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을 함께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미야, 미안해 너까지 곤란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언니. 전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영미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님 일주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누가 무엇을 담당할 것인지. 언니, 이번에는 음식 가짓수도 줄여봐요. 꼭 필요한 것들로만. 그럴까? 내 시어머님도 생전에 음식은 정성이지 가짓수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영미의 제안이 좋았어요. 굳이 20가지씩 만들 필요는 없죠. 정성껏 준비한 10가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니, 이번에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역할 분담을 제안해봐요. 역할 분담. 네, 누구는 과일 준비, 누구는 음료 준비 이런 식으로요. 받아들일까?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영미의 말이 맞았어요.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 시도해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영미가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형님, 영미예요. 어머님 제사 건인데요. 네,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들 조금씩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전화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정희 언니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함께 하려고요. 영미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조금씩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준비하자고. 형님도 과일이나 음료 준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참 후에 전화가 끝났어요. 영미의 표정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거절하지는 않았구나. 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설명하니까 조금 누그러지시는 것 같았어요. 영미는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도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화를 내셨고 어떤 분은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 형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뭔가 도와볼게. 정말요? 사실 정희가 혼자 하는 걸 보면서 좀 미안했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둘째 형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요. 일주일 후 시어머님 일주기 준비 모임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아주버님은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둘째 형님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형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과일 준비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희하고 영미가 메인 요리를 맡고 나는 음료하고 술 준비를 할게. 둘째 형님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이 직접요. 왜 못할 것 같아? 마트 가서 사오는 것도 일이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사 준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거니까요. 그럼 나는 밑반찬 좀 할게. 시숙모 한 분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몇 분이라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주신 게 감사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미가 말했어요. 언니,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러게 나도 놀랐어.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번 시작하면 괜찮을 거예요. 영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 정말로 끝까지 할 거야? 응. 둘째 형님이 도와준다고 하시던데. 뭐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뭔가 도울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응, 뭘 하면 될까? 설거지라도 도와줘. 알겠어.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아직은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이제 조금씩 나누어 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미라는 든든한 동반자도 생겼고 다른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랜 관습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궁금했습니다. 숨겨진 과거. 시어머님 일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저와 영미는 시댁에서 유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어머니 방을 정리해서 제사 전에 깨끗하게 해두자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님 방에 들어서니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옷가지, 화장품, 책들. 모든 게 생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언니,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영미가 옷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옷부터 정리하자. 우리는 조용히 시어머님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복, 외출복, 평상복들을 하나씩 꺼내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안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언니, 이게 뭘까요? 모르겠네, 한번 열어볼까.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일기장 몇 권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님이 일기를 쓰셨구나. 그러게요, 몰랐어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일기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언니, 이거 봐도 될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시어머님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첫 번째 일기장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인 1980년대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기장을 펼쳐보니 제가 시집 온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1995년 3월 15일. 오늘 정희가 첫 제사를 도왔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기특하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제가 첫 제사를 도왔던 날의 기록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1996년 8월 20일. 정희가 임신해서 힘들어하는데도 제사 준비를 하겠다고 한다. 말리고 싶지만 집안 분위기상 그럴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런 고생을 시키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요. 언니, 이거 보세요. 영미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1998년 5월 3일. 오늘 시댁 어른들이 정희에게 또 이것저것 요구하셨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다 들어드렸지만 나는 보기가 안쓰럽다. 며느리 혼자 모든 걸 떠맡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자꾸 의문이 든다.
시어머님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구나. 저는 그때까지 시어머님이 다른 분들과 같은 생각이라고만 여겼는데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2000년 10월 12일. 정희가 둘째를 낳고도 제사 준비를 하겠다고 한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말려봤지만 괜찮다고만 한다. 이 아이가 너무 참을성이 강해서 오히려 걱정이다. 2003년 7월 8일. 정희가 아픈데도 제사 준비를 했다. 열이 나는 걸 숨기고 일을 했다가 쓰러질 뻔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건가?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다. 제가 몸살로 고생하면서도 제사를 준비했던 그때를 시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언니, 어머님도 고민이 많으셨네요. 그러게 나는 전혀 몰랐어. 더 읽어보니 시어머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나왔어요. 2005년 12월 25일. 오늘 정희를 보니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났다. 나도 시집 와서 이런 고생을 했었지. 그때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감히 힘들다는 말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어머님도 젊은 시절에 저와 같은 고생을 하셨구나.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2008년 9월 15일. 정희가 15년째 제사를 혼자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완전히 정희 몫이 되어버렸다. 내가 처음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시어머님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어요. 2010년 4월 20일. 오늘 정희와 민수가 다퉜다. 민수가 정희에게 당연한 일을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정희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다. 내가 민수를 불러서 얘기해 봐야겠다. 아들놈이 아내의 고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시어머님이 남편과 얘기를 하셨구나. 그런데 남편은 그 후로도 변하지 않았는데. 2010년 4월 25일. 민수와 얘기했다. 정희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한다고 했더니 어머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라고 했다. 이 자식이 정말 답답하다.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도 모르는 척하다니. 시어머님이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셨구나.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던 거네요. 영미가 다른 일기장을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이것 좀 보세요. 2015년 6월 10일. 정희가 20년째 제사를 혼자 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도와주지도 못한다. 정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8년 3월 3일. 정희가 또 아픈데도 제사 준비를 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괜찮다고만 한다. 이 아이는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건가? 내가 죽고 나면 더 힘들어질 텐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 기록이었어요. 2020년 8월 15일. 오늘 정희에게 고생이 많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숨어 있는지 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준 것 같아 미안하다. 마지막 기록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것이었어요. 2021년 2월 14일. 정희에게 제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정희야, 미안하다.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 마지막 기록을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니요. 언니, 영미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그러게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님은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언니, 이거 다른 분들께도 보여드릴까요? 응. 어머님의 진짜 마음을 알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미의 말이 맞았어요. 이 일기를 보면 다른 시댁 식구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보여드렸을 때 과연 좋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기분 나빠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진심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영미가 맞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 같은 거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그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고 미안해하셨고 바꾸고 싶어 하셨구나. 하지만 이미 굳어진 관습을 혼자서는 바꿀 수 없었던 거죠. 며느리에게만 짐을 지우는 게 옳지 않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일기예요. 오늘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남편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당신은 몰랐어요? 어머님이 당신한테 제 일로 얘기하신 적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 넘어갔다고요? 어머니가 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자기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나 봐요. 정이야, 응.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고마우면서도 서운했어요. 왜 이제야 깨닫는 걸까요? 그런데 당신 어머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왜 듣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말씀도 그냥 걱정하시는 거라고만 여겼고. 당연한 거라고. 지금 생각하니 정말 바보 같았어. 미안해. 정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내일 형님들한테 이 일기 보여드리자. 정말. 응. 어머니, 유언이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남편이 전날 형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데? 아주버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일기입니다. 어제 정희하고 영미가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몇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시어머님이 제 고생을 걱정하시던 부분들. 며느리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 둘째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형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주버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제사부터는 정말 다르게 해야겠어. 둘째 형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님의 마음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시어머님도 제 편이셨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님 명정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혼자 하지 않을게요. 마치 시어머님이 그래, 잘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완전한 고립. 시어머님의 일기를 공개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가족이 충격을 받으며 반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큰댁 형님의 전화였습니다. 정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더라고요. 네, 형님. 그 일기 말인데 정말 어머님이 쓰신 게 맞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 어머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 형님이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기를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정말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필체도 똑같고. 필체야 흉내낼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우연히 내가 원하는 내용만 딱 적혀 있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시어머님 일기를 위조했다고 의심하다니요. 형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왜 그런 짓을. 요즘 너 행동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시댁 일 안 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이상했어. 형님의 말이 점점 독해졌어요. 어머님 일기라고 해도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너무 교묘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어머님의 진심을 담은 일기를 제가 위조했다고 의심하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둘째 형님께서도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정희야, 형님 얘기 들었는데 네, 형님. 그 일기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 맞지? 둘째 형님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왜 다들 저를 의심하신 거죠?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하지만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형님들이 다 전화하셨어. 뭐라고 하시던데요? 그 얘기 혹시 내가 꾸며낸 거 아니야?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형님들이 자꾸 그러시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함께 일기를 읽으며 감동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꾸다니.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네요. 정희야, 이해해. 형님들 입장에서는. 형님들 입장은 이해하면서 제 입장은 이해 안 하신 거네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영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아주버님이 화나셨어요. 일기 때문에 가족이 시끄러워졌다고. 그래서요? 이번 제사 아예 안 하신다고 하세요. 뭐라고요? 가족들이 다 반목하게 됐는데 무슨 제사냐고 하시면서요. 아주버님이 제사를 거부하신다니. 이런 상황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니, 더 심각한 건 뭔데? 다른 형님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세요. 언니가 일기를 조작해서 가족을 이간질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어머님의 진심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족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네요. 영미야, 너는? 언니, 저는 언니 편이에요. 영미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언니, 이번 제사 정말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 일주기인데 제사를 아예 안 한다니요. 그날 오후 시댁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저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남편만 갔다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형님들이 결정하셨어. 뭐려? 이번 제사는 안 하기로 했어. 시어머님 일주기인데요. 그래도 안 하신다고 해. 가족이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제사를 안 한다니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뭔데요?
이혼 얘기가 나왔어. 뭐라고요? 형님들이 너 때문에 집안이 망가졌다고 하시면서 이혼하라고 하셨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하라고요?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생각해 본다고요? 정희야, 나도 형님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순간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마저 저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형님들이 또 형님들이에요. 당신 의견은 없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친정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예요. 응, 정희야. 어머니 혹시 며칠 집에 가서 있어도 될까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시어머님 일기 발견부터 지금 상황까지.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이고, 정희야. 내가 왜 그런 얘기를 꺼내놨어? 어머니?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문제를 키웠구나. 하지만 시어머님 진심이 진심이고 뭐고 지금 이혼 얘기까지 나온다며? 내가 너무 나갔어. 어머니마저 저를 탓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도 저를 안 믿으신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무조건 사과해. 그리고 예전처럼 하겠다고 해. 어머니,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또 그 말이네요. 참고 살라는 말. 어머니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30년 참았으면 더 참을 수 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친정어머니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정말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댁에는 못 가는 건가요? 아니야, 정희야. 내가 집에 오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빨리 돌아가서 사과해.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시댁도 친정도 남편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영미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미만이 유일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영미도 이 집안 며느리라 한계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정희야, 한 번 더 생각해봐. 뭐려? 형님들한테 사과하는 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해요? 일기 조작한 것 때문에. 조작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의심받고 있으니까 해명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명해요? 진실인데.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정희가 어머니 일기를 조작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게 된 거죠. 제가 시어머님 일기를 위조한 나쁜 며느리라고. 수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야, 소문 들었는데 정말이야. 무슨 소문? 너 시어머니 일기 조작했다는. 친구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수경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네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동네 소문까지 났다니.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 일주기 당일이 되었어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사를 안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혼자 시어머님 명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됐네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님 일주기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다니. 어머님, 저 혼자라도 제사 지내드릴게요. 그때 문득 결심이 섰어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어머님 일주기 저 혼자서라도 제사를 지내드리겠다고.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미야, 나야.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영미야, 부탁이 있어. 뭔데요? 시어머님 제사
우리 둘이서라도 지내자. 언니,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우리만이라도 어머님을 기억해드리자. 영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내 어머님 일주기인데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영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영미만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내일 준비할까? 네, 언니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영미야.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내일은 정말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님의 마지막 일주기, 저와 영미가 함께 지켜드릴 거예요. 혼자서도 해낸 제사 시어머님 일주기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를 같이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영미가 있었으니까요. 오전 9시에 와서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 5가지만 정성껏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갈비찜, 나물 3가지, 그리고 시어머님이 특히 좋아하시던 북어국.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드릴게요. 시어머님 명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갈비를 먼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양념을 만들어 재웠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지만 오늘은 유독 정성스럽게 했어요. 이번에는 누가 간이 세다고 하지 않겠지. 혼자 말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전 9시 영미가 도착했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영미야, 고마워. 정말 와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일주기인데. 영미가 보따리를 풀어보니 과일과 차, 그리고 작은 꽃다발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국화예요. 제가 꽃집에서 사왔어요. 영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일주기를 영미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있었거든요. 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나물 좀 묻혀줄래? 시금치하고 고사리. 네. 우리는 말없이 각자 할 일을 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게 신기했어요. 갈비찜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혹시 다른 분들이 오실까요? 글쎄, 아마 안 올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식을 조금 더 준비할까요? 아니야. 우리 둘이면 충분해.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 찾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는 간소했지만 정성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예쁘게 차려졌네요. 그런가? 네,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미와 함께 시어머님 명정 앞에 제사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나물 3가지, 북어국, 과일, 그리고 영미가 가져온 국화꽃까지. 정오가 되었어요. 제사를 지낼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시작할까요? 응. 저와 영미는 시어머님 명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조용한 제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일주기인데 다른 분들은 못 왔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셨어요. 목이 메었어요. 어머님이 일기에 써주신 말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며느리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거라고. 영미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함께 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님 앞에서 쏟아내지 못했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온 것 같은데?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쎄 누굴까? 저는 일어나서 현관 쪽을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의외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이었어요. 형님. 정희야, 미안해. 둘째 형님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결심을 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일주기인데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둘째 형님이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제 사상을 보셨어요. 이렇게 정성껏 차려놨구나. 형님도 함께 하실래요? 그래야지 어머니 일주기인데. 둘째 형님이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0분 후에 또 누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숙모 한 분이었어요. 정희야, 나도 왔어. 시숙모님. 미안해, 그동안 너를 의심해서. 시숙모도 제사상 앞에 앉으셨어요. 1명, 2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던 먼 친척분들까지. 오후 1시쯤 되니 거실이 거의 가득 찼어요. 모두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주버님과 형님이 함께 오신 거였어요. 아주버님. 정희야, 미안했다.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그 일기 진짜였구나. 어젯밤에 어머니 꿈을 꿨어. 화를 내시면서 왜 정희 혼자 일주기를 지내게 하느냐고 하시더라고. 아주버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정희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30년 동안 혼자 고생했다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님도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어. 형님. 그동안 너한테만 맡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마지막에는 남편이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희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바보였어. 너를 의심하고 형님들 편만 들고. 여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그때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이제부터는 제사를 돌아가면서 하자.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한 사람이 모든 걸 떠맡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거야. 둘째 형님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 다음 제사는 내가 할게. 아니에요, 형님. 제가. 아니야, 정희야, 너는 30년 동안 충분히 했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희야, 아주버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제사 준비할 때 무리하지 마. 간소하게 해도 돼. 정성이 중요한 거지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둘째 형님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함께 시어머님 일주기 제사를 지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참여한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 모두들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정희야, 이 갈비찜 정말 맛있다. 아주버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앞으로는 우리도 함께 할게. 하나하나 약속해 주시는 말들이 고마웠어요. 영미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잘했어요. 뭘? 포기하지 않아서 혼자서라도 끝까지 하려고 해서. 너 때문이야.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용기가 났어. 그날 저녁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30년 동안 너 혼자 고생시키고. 여보. 앞으로는 내가 도울게. 정말로.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어머님 명정 앞에 섰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마치 시어머님이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말씀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의 기적은 시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시어머님의 일기, 그리고 꿈까지. 모든 게 시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 시어머님 일주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희 집안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엌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정희야, 설거지 내가 할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서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도울 거야.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릇이 아직 기름기가 남아있어. 아, 그래? 다시 할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새로웠어요. 둘째 형님도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음 제사는 정말로 둘째 형님 댁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정희야, 이번에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해.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30년 동안 충분히 했어. 둘째 형님도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는데, 이제는 직접 나서서 준비하려고 하세요. 정희야, 나물 무치는 법 좀 가르쳐줘. 네, 형님. 제가 30년 동안 혼자 알고 있던 시댁 음식 비법들을 이제는 다른 며느리들과 나누게 됐어요. 영미는 여전히 제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전 부치는 걸 맡을게요. 영미야, 고마워. 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기 내는 것도 그렇고. 영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주버님이셨어요. 이번 추석 차례 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상 차리는 걸 도와야겠다. 아주버님이 직접 나서서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왜 괜찮지 않겠어? 나도 할 수 있어. 70이 넘으신 아주버님이 제사상에 과일을 올리고 젓가락을 놓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들만 고생시켰구나. 아주버님의 한마디에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형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부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먼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해요. 정희야, 이번에는 내가 음식 좀 해올게. 형님이요? 나도 배워야지. 너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잖아. 형님이 직접 만든 나물을 가져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맛도 괜찮았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사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실 써봤어요. 대학 시절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54살의 나. 3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다. 꿈꾸던 20의 나와는 다르지만 지혜로워진 50의 나. 이제 시작이다. 시를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 시를 보더니 말했어요. 너 예전에 시 쓰는 거 좋아했었지? 기억해요? 당연하지. 대학 때 내가 쓴 시 읽어달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참 좋았어. 남편이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다시 써봐. 시간도 생겼으니까. 그럴까요? 응,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남편의 격려가 고마웠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에 문의해봤어요. 시 창작 동아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 창작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경험이 있으세요? 대학 때 조금.
하지만 30년 만이에요. 괜찮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첫 모임에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다른 분들은 다 젊어 보이고 저만 나이가 많은 것 같았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54살이고 30년 만에 다시 시를 써보려고 해요. 와, 멋있으세요. 30년의 경험이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첫 번째 과제는 나의 하루라는 주제로 시를 쓰는 거였어요. 저는 제 일상을 솔직하게 써봤습니다. 새벽 5시. 익숙한 시간에 눈을 뜬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 부엌에서 밥을 하며 생각한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 그 시를 모임에서 발표했을 때 다들 좋다고 해주셨어요. 정말 진솔한 시네요. 삶의 무게가 느껴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돼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가 정작 나는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편으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시할아버님 비일 때는 정말로 온 가족이 역할을 나누어서 준비했거든요. 아주버님은 음료와 과일 준비, 둘째 형님은 고기와 생선, 남편은 설거지와 뒷정리. 저와 다른 며느리들은 나물과 국물 요리.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모두들 만족해했어요. 그날 제사가 끝나고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아니야. 너 혼자 30년 동안 이 모든 걸 해왔잖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이제라도 알아주시니까 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한다. 아주버님의 약속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미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러게. 꿈 같아. 언니가 용기 낸 덕분이에요. 영미야,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우리가 함께 해낸 거네요. 영미와 함께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님 명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마치 시어머님이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건 시간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걸.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면서 정작 김정희라는 사람은 어디 가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김정희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모든 역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진짜 저를 찾은 것 같아요. 며칠 후 동아리에서 시집 출간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동아리에서 합동 시집을 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정희 씨도 참여하실 거죠? 저도요. 당연하죠. 정희 씨 시가 제일 좋은데요. 제 시가 책으로 나온다니. 30년 만에 이루어진 꿈이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시집 내게 됐어요. 정말? 축하해. 남편이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우리 정희가 대단해. 시인이 되는 거네? 시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취미로. 아니야, 훌륭한 거야. 남편의 격려가 고마웠어요. 시집이 나오던 날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 줬어요. 정희야, 이거 정말 내가 쓴 거야? 형님도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네, 형님. 와, 대단하다. 나는 시 같은 거 절대 못 쓸 것 같은데. 형님도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정말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지네. 아주버님도 제 시집을 읽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재수 씨, 이 시 참 좋구나.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특히 가족에 대한 시가 마음에 와 닿아.
제가 쓴 시 중에 가족에 관한 시가 있었거든요. 가족, 때로는 무거운 짐 같았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굴레 같았지만, 지금은 안다. 가족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3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 시를 읽으시고 아주버님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구나. 네, 아주버님.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시집 출간 기념으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가족들과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모였죠. 정희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54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늦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30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54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고 백발도 조금 있지만 눈빛만은 20대 때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정희, 수고했어.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해줬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30년 전에도 이 별들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볼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다르죠. 별을 보며 시를 쓸 수도 있고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도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